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판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기사회생으로 일어서느냐, 아니면 요전과 같은 분위기면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태풍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재미는 더해가는데 이 재미가 기쁨의 재미로 가는지 아니면 낙담이나 실망의 재미로 가는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판토론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들이 기사회생을 할까 아니면 자멸의 길로 들었을까 하는 내용으로 전문가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이분 잘 안 나오시는데요. 오랜만에 불렀는데요.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주 나왔었는데. 예. 특히 대단한 내공으로 정치평론계를 주름 잡고 있는 박진영 교수는 더욱더 부르기 어려웠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매우 거만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판토론답게 끝까지 판다,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진실의 문을 오늘 박 교수가 열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나오셨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이미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재윤경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재윤경 전 의원은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후보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복장이 이미 선수로 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세 분 이렇게 알고 지내시는 분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만나서 반갑기도 한데 재윤경 전 의원 서울로 올라오시니까 방송사마다 난리 법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송사는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종편이 아니라 네네. 재윤경의 팬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많은 방송들이 방송 편성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좀 저희가 영업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수도권에서 주로 총선 얘기가 많이 그 이슈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야기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서울에 가서 우리 사천남의 하동도 잘 싸우고 있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와달라라는 게 지역의 요청이 있어서요. 20대 국회의원 하셨죠? 네네네. 그 당시 비례대표로 하셨고 네네. 또 주벌연행이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네네. 약자를 위한 네네네. 그런 걸 하시다가 이제 그 지역으로 내려가신 게 고향이 원래 그쪽이신가요? 네, 태어나기를 하동에서 태어났고요. 예. 네, 지역 주민들께서 그래서 뭐 언제까지 살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3살 때 이사를 해서 예. 학교를 주로 서울에서 나왔고 그렇지만 계속 이제 우리 친인척 분들이 계속 사셔갖고 왕래는 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지역 민심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가 매우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직접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험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뭐 많이 그 유권자분들께서 좀 냉랭하게 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서울 강남에 비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따뜻한 동네입니다. 예, 표는 다른 데 찍어도 일단은 오면 네,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의 아주 노련함입니다.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저희들 네네. 주제로 다룰 때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오늘 다루는 주제가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박 교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예고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탄핵 이후에 보수 세력이 괴멸된 거예요. 정통 보수가 괴멸되고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른바 검찰 독재 세력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냥 권력을 탐하던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 운영 능력도 없는 거고 정당 운영에 대해서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가 한동훈 위원장이 쏟아내는 발언들을 보세요. 여당 대표는 원래 경제 정책을 필두로 해서 민생 정책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책들은 본인이 설명하거나 풀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야당을 조롱하는 발언들을 매일매일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들으면 국민들이 지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품격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권 역시 경제 지표가 모든 것이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투톱이 끌고 가는 국가라는 것이 과연 어떨 것인가 인연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좋은 뭐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지지율을 회복한다거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했던 말 똑같이 맞습니다. 이제 정말 레코더처럼 네. 돌리고 이래서 식상하다가 아니라 이제 듣기 싫다. 야, 그래서 나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리더십 자체가 훼손돼 버린 거죠. 도태우 공천 관련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민주당으로 따지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얘기는 야, 공관에서 알아서 이 사람 빼든지 조치를 취해라고 얘기했는데 공관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쩔 수 없는 무엇인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얘기도 이제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손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리더십 자체는 작동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작업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정권 심판론이 다시 확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땐 스스로 자초하는 거다. 이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특별 사면해가지고 내 후보 내보내 3개월 만에 특별 사면에서 내보내가지고 이길 거라고 맨날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17% 졌으면 반성하고 거기에 맞게 선거 전략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의원께 이제 질문 드리기 전에 김종욱 박사님 네. 간단하고 빠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도태우 공천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공관위에서 막혀버렸잖아요. 네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요. 그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은 일관되게 소위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박근혜 지지층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것들을 복원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해외 정상회의 돌아오자마자 현충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을 만나고 2주 만에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 자체들은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는 보수층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안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친이계를 중심으로 등용을 해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한계를 느끼면서 박근혜계라고 얘기하는 TK 지역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왔으니 이 층들의 균열은 기본적으로 보수층의 균열 아니겠습니까? 보수층이 균열되는 순간 TK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TK가 무너지게 되면 거꾸로 위로 올라와요. 그럼 강남까지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육지책이다. 그러니 왜 원래부터 나오지 말게 했었어야죠. 그런 후보를 검증위에서. 제가 매우 짧게 질문을 드렸는데 길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네. 대구에 돌아다니는 소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공관위에서 실제로 도태우 후보를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유영아, 도태우 이렇게 해서 사전에 누군가가 약속이 되어 있던 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고 엉망진창되고 말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안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재 상두마차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지만은 이념이나 철학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태우 씨를 같은 분을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뉴라이트들에 포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도 뉴라이트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요 메시지로 내놓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태우 씨하고 생각이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야당이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검찰 독재의 어떤 이인자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은 사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뉴라이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또 하나의 인식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하나 좀 보태고 싶어요. 제가 이제 뉴라이트 아니고요. 그분은 노라이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노라이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 자유분방 맑고 투명한 분. 맑고 투명한지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가 네. 따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자 이런 정도 상황이면
총선 국민의힘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약간 착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이미 그 많이 기울어진 선거 판세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이 또 하나의 선거운동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저희가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권자들은 현명하고 지금 어쨌든 경제가 어렵고 또 지금의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답답한 경제 현실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으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번 선거는 결국 상식적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심판 정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상으로는 네, 뭐 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 직전에 여론조사는 별로 차이가 안 났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까보니까 17%라는 아주 큰 표차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여론조사의 민심의 그런 심판에 대한 정서가 다 녹아있지는 그 조사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것이다. 이 정도 보시나요? 압도적까지는 아닌데요. 지역마다 조금씩은 뭐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또 그 결과의 이 문제점들이 있죠. 3파전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또 사실은 이제 후보 공천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역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압도적인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압도적 차이가 날 거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압도적 차이에 대해서는 좀 겸손하게 이제 네. 표현하시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이 상황이 올 줄 미리 알았는지 민생투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야, 전국 다니면서요 막 쏟아내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강원도에 가서 이렇게 쏟아내는 걸 보니까요 뭐 디지털 일자리 3만 개에 뭐 기업 3천 개에 와 상상 초월의 막 이런 것들을 내고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는 야, 국민들이 정말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 재윤경 의원이 이렇게 모신 게 경남 사천공항에 그 사천이 이제 굉장히 우리 항공산업의 그 주요 도시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R&D 예산 하나도 안 주고는 거기서 대단한 걸 하겠다고 해서 막 지역에서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던데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저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우주항공청이 이 과기부 산하의 우주위원회로 있다가 우주청으로 개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정부 조직이 새로 탄생하는 건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새로운 정부 조직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 그 위원회 체계일 때보다도 R&D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주위원회 때 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었거든요. 예산 규모가. 근데 이번에 우주청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7천억 정도, 3천억 가량이 삭감이 된 채 우주청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황당한 일인데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어제 저는 예산 폭탄을 떨어뜨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3년 이내에 1조 5천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올해 우주청 5월에 개청할 때 1조 5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삭감해서 시작을 하는데 마치 선심 쓰듯이 3년 내 그렇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 다른 데서는 예산 폭탄 막 무책임하게 던지시더니 왜 사천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황당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미온적이었고요. 관심 받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동원된 분들조차도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이제 다른 지역을 먼저 안 가고 경남 사천을 먼저 갔으면 좀 모였을 건데 지금 뭐 전국 활동하면 다 순회하고 막 빨리 가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이벤트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대통령이 민생을 적극 챙긴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970조 예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을 못하고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김 박사 이거 완전히 실패한 민생투어 맞죠? 제가 볼 때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더라고요.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지금 뭐 재개발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개발 호재가 있네, 나한테 뭐 이득이 있을 건가 하나의 측면이었고, 또 하나는 세금도 깎아줄게 이런 거였잖아요. 금투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발 호재 뭐 GTX 뭐 가덕도 신공항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초반에는 좀 돈을 풀래나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국민들이 나빠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을 풀 사람한테 돈을 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52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는 79조의 지출 규모를 줄였어요. 아니 80조 원이나 지출을 줄인 정부가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돈을 쓰죠.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뜻이 아니라 900조가 다 900조가 아니라 600조는 삼성에서 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면 본인 쓰고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그렇지 바이든이 날리면이지. 본인 바이든이라고 얘기해놓고 날리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선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사실을 얘기하겠지라고 국민들이 느꼈는데 하나하나 까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죠. 박 교수 이제 이렇게 하면 실제 국민들한테 먹혀요. 지역에 막 다니면서 이제 개발 공약을 흑공약 비슷하게 이렇게 쏟아내면 먹히냐고요. 이제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에서 이거 다 하면 예산이 900조 1000조 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이 공약들을 벌리고 다니니까 표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져요. 예.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민생조를 한다는 거 어찌됐든 총선 때 뭔가를 좀 막아보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사실 또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 자 특검, 쌍특검, 재의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천에 완전 실패한 것들을 덮을 수도 없고 자, 이런 이제 악재가 악재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확 없어졌다. 박진웅 교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믿고 듣지 않는 겁니다. 걸르는 겁니다. 걸르는 건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만 이게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이런 그 헛공약들을 남발하면 어떻게 되면요. 정부가 붕괴됩니다. 정부가 붕괴되는 거예요. 정부가 붕괴되는 거고 공직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대통령이 정책 관련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효과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공직사회 아닙니까? 그거 지금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냥 내가 대충 떠들 테니까 너네 가만히 있어. 여기에 대해서 백업이라든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도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과 약속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 공직사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정치 혐오를 넘어서서 국가의 품격과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국가의 하락화 현상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니까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겨야 되거나 최소한 선전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막 똥볼을 차고 있어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은 당장 국회의원들 출마시켜 놓으면 어떻든 간에 당선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도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 사실 누구나 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께서 어쨌든 방송 초기에는 뭐 구름 인파 몰고 다니면서 인기를 스스로 만끽하면서 다니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같은 그림을 자꾸 이렇게 재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언론에도 잘 안 나온다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콘텐츠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의 갈등 국면을 다시 연출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질 그 정치 일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뭔가 감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락, 전체적으로 주저앉는, 전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못 찾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네. 그걸 또 이렇게 폭발시킨 이제 대규모 사건 또는 대형 사건 또는 범죄 혐의 사건이 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도피 과정인데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자초지종이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요. 이 과정을 지금 지켜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국정관리 능력
대해서 진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주제인데 제가 조금 잘라서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박진영 교수,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이 맞죠?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기사에 그렇게 나오고 여러 군데서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장관한테 직접 저렇게 경로로 표현을 했느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다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종섭은 거기에서 중재자, 중범죄자가 됐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는 전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탄핵 당할 각오한다 이 정도까지 아니면 그 일을 했겠냐? 몰랐죠. 몰랐다고? 제가 보기에는 특수부 검사 시절에 버릇이라고 봅니다.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검사 동일체고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개입은 못합니다만은 총장이 되지 않으면은 검찰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도 되고 적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사 검사의 이제 최고 책임자다. 밑에 하위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 의견을 내도 되지. 이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 습관 속에서 국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만은 기소하지 않을 권한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 후배 검사가 범죄자 한 사람을 수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범죄자가 알고 보니까 나하고 좀 관련성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같은 거야. 왜 내가 상급 검사로서 전화해서 그 친구 기소하지 마. 뭐 이런 거 한 느낌이에요. 딱 그게 국정에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뭐 장관에게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대통령인지 모르는 거야.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뭐 민심이 덜 끓는 수준이에요. 거의 폭발 직전이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최상병 사건 관련된 민감한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정말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제 의원님 이런 정도면 민주당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국정조사를 하자, 뭐 네네. 특검을 하자 이렇게 좀 가야 네네. 되는데 지금은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피켓팅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우리 당도 당무를 좀 결집시켜가지고 선명하게 싸움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지금의 정권이 지금의 정부가 법치주의는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그 후보가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사면 직전에,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사면된 이후에 바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역에서 그 전까지 한 2년 가까이 그 경선을 준비했던 1위, 2위 후보들을 다 컷오프 시키고 이렇게 약속 사면을 했던 후보를 맞춤 공천까지 했던 일이 지금 사천남의 하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서천호 후보라고요. 서천호 부산 후보 이름 경찰청장 많이 들어봤어요. 그 댓글 조작 사건하고 그리고 또 국정원 2차장이고요. 그 서울시 그 유성 이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흘렸던 것으로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여러 개 유죄 판결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날에 아까 이 강서구청은 3개월 전에 사면을 했잖아요. 네. 사면 복권을 했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설날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공천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피선거권이 없는데 공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경우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른 후보들의 그 아주 많은 문제 제기를 다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을 하더라. 저는 아무리 여기가 공천만 되면은 당선되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법의 기본을 다 그 흔들면서까지 공천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런 이종섭 그 도주 사건을 보면서 법치주의 같은 거는 법을 다루던 사람들인데 법을 다루는 본인에게 법의 기본이 다 있다. 법의 원칙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 이 박사님. 정부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종섭 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본능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이 법이 있다, 절차가 있다, 행정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게 확실한데 정치권에서는 아까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무에 직결을 하기 어렵다 뭐 이런 현실도 있지만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뭐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막 직사포를 쏘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안 그래도 조국혁신당 돌풍 때문에 이리저리 애를 먹고 있으면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당대표의 참모가 되든 뭐 나서서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죠? 뭐 저야 모르겠습니다만 저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조중동에서 일제히 뭘 조선일보입니다만 서울에서 세석도 얻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그널을 갖다 줬어요. 경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국민의힘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또 조중동이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훈한테 호주 대사 철회시켜라라고 왜 얘기 못하느냐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구를 마련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일보가 이제 들고 나온 게 민생이 위태롭다. 왜 민생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나오면서 가장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린 거거든요. 좀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두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뭐하러 합니까? 다른 선거운동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적어도 최수건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런 종섭을 하게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예를 들면 과실치사 사건을 갖다 무마하려고 했겠는가?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지.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그 무엇인가를 막기 위한 고도의 예를 들면 재배치가 벌어지고 있다. 임성근 효과라는 거죠. 그 해병대 1사단장이 어떤 인간이길래 저희 하나의 인간을 위해서 두 사람은 당천 잔수공천을 받고 두 사람은 별 승진해가지고 별 하나씩 더 달아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기 동기가 해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옷도 안 벗게 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이게 단지 그냥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과실치사 문제였겠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여기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녁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정권 저거 문제 많은데라고 느낄 것이고 그다음에 저녁에 시장 가면 느끼잖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저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도 제가 볼 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피켓팅을 하면 뭐 계속 좀 행복하신가 봐요. 그 싸움의 현장은 제가 볼 땐 바람이 부는 데 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싸우는가라는 진정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수정당 한 군데가 아예 국정조사 하라고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도 했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것은 실제로 국회의원 수가 많다, 뭐 선거철이다, 이제 이 문제가 박 교수 아니지 않나요? 딱 나왔을 때 바로 치고 나가서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배우가 뭐냐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판도라 상자인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럼 구성원들이 뭐 살찐 공룡들 아니신가?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물을 때마다 할 말 없는데. 아니 계속 물어야지. 저도 뭐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데 역할을 안 줘. 회의도 안 해. 안 부르는데 뭐 어떡하라고. 나 못 참고 다른 데마다 묻는데. 아니 그럼 여기서 욕이라도 해야지. 민주당이 이제 사건이라도 발동하자고 해놓고는. 네. 이제 그 우리 재윤경 의원 국회의원 해보셨지만은 국회의원들은 목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뭐 이런 느낌을 저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선거가 지역에서 명함 몇 백에 더 뿌린다고 해서 그 몇 표도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론을 전국적 이슈화를 시키고 그것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렇게 막 전파되어 갈 때 그게 자연스럽게 민심이 되고 전심이 돼서 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해 못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까 동네 가서 이제 명함 많이 뿌리고 개발 공약 많이 내면은 표되고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재를 발굴해서 주요 이 집행권이 있는 당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실명으로 연구원에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총선 때 되면은 몇 대 공약 내고 그다음에 정책 토론회 계속해서 합니다. 이거 매뉴얼처럼 하게 돼 있어요. 때 되면은 안 하잖아요. 정책위 의장 누굽니까? 민주당에 누군지도 모르겠어 나도. 이게 상황이 지금 당 상황 이런 거예요. 당 상황이 공천 때 그 공천 행정 업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머지 전략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거 놓쳤고 정책 개발 못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지율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제 공천 끝나고 나니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메시지 내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지도부 외에 당의 수많은 당 기구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 임성근 소장이라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대한 세력이 뒤에서 움직였다. 이것이 지금 합리적인 추론으로 계속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치사 사건이 아니라 왜 임성근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느냐.
대통령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느냐? 이거는 우리가 취재 활동을 해보면 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종섭을 돌려보냈던 또는 저렇게 도피시켰던 내용에 대해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 끝판 토론을 보고 계시는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국정조사 추진하는 거 좀 어떻습니까? 조국 혁신당 잘한다고 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조국 혁신당은 돌고래처럼 빨리 움직여서 적재적소의 정책이든 또는 무엇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 좀 움직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 부글부글 끓어서 중도층이 이제 떠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것 좀 안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너무 답답하다. 그 런종섭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예. 런종섭이 본질이 아니죠. 이종섭을 도주시킨 사람 누구예요? 이름을 꺼내야죠. 정치권에서. 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았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의전 서열상 딱 2명입니다. 총리하고 대통령. 그 둘 중에 누구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 이름을 꺼내야 돼요.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버릇을 잊지 못해가지고 개입을 했다.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부의 구조적인 절차를 붕괴시키는 이렇게 끄집어내고 들어가야죠.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왜 이런 거를 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대통령을 꺼낼 때 의혹이 있다 정도로 붙여주면 되고 또 그 위에 있는 분은 한덕수 총리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시켰을 수도 있다. 이러면 국민들이 막 웃을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가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되죠. 그는 이제 네. 우스갯거리니까 결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면 될 수 없다는 합리적 추론을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대통령실 전화까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한덕수 총리가 한 얘기가 아니 호주 대사가 가면 안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얘기로 얘를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케어할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죠.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예를 들면 다 결재사 보고받은 내용들 갖다가 그렇게 재검토하라고 얘기했을 땐 자기가 바보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보고받아가지고 다 통과시킨 것 같다가 다시 또 이상한데? 재검토하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재검토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오갔다라고 하는 전화통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바보로 알아가지고 전화해서 좀 바꾸셔 얘기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했겠죠.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왜 이 사건을 갖다 지시를 할까? 이건 과실치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직접 가서 예를 들면 뭐 군인에게 위해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태를 추구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이 잘못 지시한 상황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고가 된 거니까 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 판단만 받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자료 다시 강제로 갖고 와가지고 그 범죄자를 갖다가 2명으로만 추려서 특히 딱 사단장만 빼고 그러면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만 추정을 해요. 그 2020년인가요? 수해복구 과정에서 탱크를 몰고 와서 그것 때문에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거 하나 했다고 예를 들면 2명을 단수공천을 보내고 2명을 별 승진시켜서 보내고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대사를 보내고 이런 짓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좀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뒤에 누가 있는가? 왜 그들은 이런 사태를 만들면서까지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하는가? 아니 그럼 이것처럼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탄핵 사유예요, 실제로는. 저는 이게 뭐 근데 그렇게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판도라 상자 안에 뭘로 추정이 되고 있나요?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간단해요. 네. 특수부 검사의 취향.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의리 있는 사단장 난 지켜줘야지. 네. 검사 시절에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의리 있는 애 저 빼주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회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풀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작동했겠구나. 네. 그럼 대통령실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지?
그 우리가 이게 쉽게 보면 그게 국정을 농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 전에 확인한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의리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에 대한 신의를 이렇게까지 엄청난 보상을 통해서 지켜주고 이게 엄청난 건지 몰랐을 거예요. 처음 저는 이종섭 장관에게 네. 뭐 전화를 했을 때 엄청난 건지 모르고 검사 시절에는 전화 한 통해서 수사 그만해 다 되거든. 저는 재윤경 의원 쪽 말씀에 한 90% 가고요. 박 교수 얘기에 한 10% 가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언론으로부터 추적을 받는 것은 의리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우리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터져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데 어디에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권력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게 권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또는 뭐 유지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것이 국회 전체를 문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JTBC, MBC 그다음에 전문 우리 그 보도하는 이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추론은 하죠. 정언을 또 100% 믿을 수 없으니까 확인하고 또 3차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도피를 시켜야 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이 야, 그럼 뭐야? 그럼 뭐야? 그럼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스픽스가 단독 보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분하고 밀접하게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있는데 총선 전에 그게 터지면 끝이다. 총선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확인이 되면야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를 사회자가 사전에 인지를 시켜줘야지 뭐 혼자 알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냥 저도 오늘 이제 끝판토론 보신 시청자 여러분 좀 재미있으라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고 박준희 교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인데 결과는 이제 어쨌든 진실이 드러나고 그것을 왜 결행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은 이제 결국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유는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제가 추측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습관화된 해프닝성에서 출발했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건 국기문란이에요. 그렇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사건이고 탄핵 사회예요. 명백한 탄핵 사회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운영 능력, 국정 운영 능력, 관리 능력이 낙제점 수준이냐.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다수 의견이요. 박 교수는 예전부터 이 사람은 능력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이분이 검사도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우리나라의 검사 임용 절차,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교육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인데도 어떻게 나라가 돌아갑니까, 재윤경 의원?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질 뿐이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죠.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 경제 뉴스를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간다 얘기가 있는데 언론에 이 정도면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다면은 한 일주일 내내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 폭망 정부라고 비난을 해댔을 거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이슈로 선거 전체를 아마 우리는 잡아먹혔을 겁니다. 근데 한 줄도 나오지 않고요. 제가 그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실제로 가계부채 관련한 또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계속 숨겨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래서 아마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숨기고 눌러왔던 리스크들이 다 사실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되면은 경제에서 이 관리 능력이 아주 낙제점일 수밖에 없는 정부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선 이전에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언론이 충분히 커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그 커버를 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총선에 저는 좀 정확하게 좀 심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이 요즘 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네. 음모를 하다가 어떨 때 약간씩 조언하는 이제 이런 네, 패턴으로 네, 가지 네.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선대본을 그 운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삶 그리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삶들이 전혀 사실 그 국가의 관심사 안에서 그 지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그냥 얘기 좀 해봅시다.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나 우리 그 책임자들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일부러 거짓말을 시키지 않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민심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김 박사? 네.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변에 깔려 있는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심들은 저는 계속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은 심판해야겠는데 심판하는 방법을 못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래도 거대 야당인 제1당인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흔들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60% 정도의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분들, 근데 그 중에 30% 정도가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면 30% 정도는 소위 양대 기득권 정당들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지만 민주당에게는 의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존재하면 이 30%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지율 변동 자체가 예를 들어 확 꺾이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 특히 이 런종섭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분노하고 있는 30%의 소위 무당층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정권 심판론 쪽으로 휘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전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좀 구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자체가 그 말씀하신 것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들을 반영했던 측면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아마 서서히 그 상황 자체가 꺾이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주 제가 볼 땐 다음 주 여론조사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축 자체를 딱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차이가 더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봅니까? 그렇죠. 이게 여론조사 문제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에요. 네. 왜냐하면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이 60%에서 뭐 65%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도는 그 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자기 일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공천 업무에 한 달 동안. 그러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때리자마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내려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에 몇 가지 수치사항에 빈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분명히 길거리 나가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해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30%, 35%, 많은 40%가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30%는 여론조사에도 늘 안 잡히는 거예요. 투표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모닝 컨설턴트라는 외국 업체에서 하는 거 있어요. 인터넷으로 해서 포집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한 20%에서 25% 나와요. 모집단을 제가 아까 우리가 70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100%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딱 모닝 컨설턴트 수치가 나와요. 그럼 실제 지지율이 한 20%? 실제 지지율은 20% 안 된 거예요. 30%가 여론조사에도 응답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집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실제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20에서 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 여론조사하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똑같이 양정당에 적용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30에서 40% 사이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당연하죠. 30% 이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근데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번에 이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정권 심판론이 더욱더 강하고 또 중도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될 것이고 상당수가 지금 정권 심판 쪽으로 이제 온다고 보면 그래도 보수 정당인데 이대로 그냥 끝난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수 정당이 아니죠. 제가 그 한국의 보수 정당은 없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제가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윤석열을 찍었어요? 민주당이 싫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민주당 왜 싫어요? 북한을 좋아했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습게도 한국의 주류 정당이고 보수 정당이어야 될 이 국민의힘이 안티-A 정당인 거예요. 민주당 싫어서 존재하는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의 문제라든가 정권을 어떻게 심판하냐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에 이 보수와 진보의 양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지면서 실제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류는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유능하지 못했던 거야. 180석이 되면서도 국정을 책임지지 못했고 개혁 입법도 못했고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도 못했고 그러니까 보수가 저렇게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수의 결집이라든가 그 속에서 약한 보수들 그리고 중도층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퇴진 또는 탄핵에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니까 한동훈이라도 제대로 나서서 공격을 하라, 차별화하라. 이게 보수 언론이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자기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다들 해석하지만 사실 한 번 했다가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사실 타협하고 허리 숙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 그럼 만약 하더라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황 네, 반전은 네.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상황 반전 능력도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쇼에 동참하지 않는 한 상황 반전 능력이 스스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지 않다. 이거를 이미 한 차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말의 성찬을 정말로 큰 집안의 잔치하듯이 저렇게 해왔다가 잔치집에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빈 깡통에다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반전의 모멘텀을 국힘이 만들지 못할 것이다.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실수를 안 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투표는 분노 때문에 응징하는 투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가서 투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할 방법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거 갖다 예를 들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치 혐오죠.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그렇지. 거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그런 선거도 계속 해왔던 거죠. 나오지 마. 중도층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아까 런정섭이라고 하는 게 나가야겠는데라고 하는 건 사실 불을 붙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한강벨트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한강벨트가 위험하다고 느낀 측면이 있었었고요. 왜냐하면 한강벨트가 왜 중요하냐면 한강벨트가 흔들리게 되면 소위 동작이 흔들리면 영등포가 흔들리고 여기가 다 흔들리게 되면 성남, 용인, 수원까지 파급 효과가 나서 강남에서 경부선 라인 벨트가 전체가 흔들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딱 까보니까 동작 정도만 흔들리고 나머지 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고하구나. 이거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동작 가잖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적에 가서 그 바람을 막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 와서 흔들린다고 얘기했고 온 언론이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형태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지탱하고 있는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분노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들이 한강벨트의 어떤 휩쓸림 자체를 갖다 막아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를 반전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치부를 갖다가 들이박 까야 되는데. 이거 못하지. 초록이 동색인데. 그렇죠. 한동훈이 그럴 역량이 있었다면 미리 하지 않았겠어요? 왜 지금 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수를 써서 상황을 이렇게 봉합을 하다가 봉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터질 것 같았는데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예 봉합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이런 이제 한계에 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끝판 토론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저희들이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이 뭐냐?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국힘이 이제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럼 총선의 의석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 말씀드려야 안 되겠어요? 국힘이 일어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여론조사의 착시였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 지지율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영남에 인구가 많아요.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70% 득표하고 민주당이 30% 득표해서 이겨요. 근데 서울로 오면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민주당이 51대 49%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단위로 하나하나 쪼개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지역구 단위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고 전국 단위 여론조사만 해서 내비치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건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과연 몇 석을 얻을 것이냐 뭐 145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고요.
130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120석도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김 박사 오늘 도박하듯이 한번 던집시다. 몇 석 얻습니까, 국민의힘? 아니, 평론을 도박처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시다. 오늘. 제가 이제 스픽스에 와서 얘기했던 게 앞으로 남은 변수가 뭐냐. 제가 그때 윤석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의 변수는 윤석열이다. 근데 또 한 건 했잖아요. 런종섭을 딱 만들어내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면 수습이 불가능할 거다. 일단 뭐 호주에 갔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웃기죠.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 대사를 임명했는데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끄집어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원래 예측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160에서 170 범진보, 그다음에 120에서 130 범보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더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범진보 170, 범보수 130. 이건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범보수 130이라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이 한 10석 정도 해야 이제 국민의힘 120석 정도 하신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그 개혁신당이 어떻게 10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에서 많아봤자 5석 정도 할 거라고 보는데요. 120에서 한 125석 정도 보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낙동강 벨트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영남 벨트 쪽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박 교수도 과감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정경 의원은 현장에서 선수를 뛰니까 선수한테 아니, 마지막에 여쭤보고. 근데 선거 전략은 국민의힘이 잘해요. 지금 잘 짜고 있는 이기는 데만 이기자 전략이에요. 이기는 데만 이기죠. 자, 영남 여기 65입니까? 66입니까? 65. 65 뭐 다 먹자. 그다음에 충청권 먹자. 강원권 먹자. 그다음에 이 한강 벨트에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이기자.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구에서 한 110석 하더라고.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 전략을 굉장히 잘하는데 영남권 전략하고 충청권 전략은 잘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 이슈 메이커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제 지역마다 거점에 언론사들이 집중하는 메인 도시가 있습니다. 부산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물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줘야 돼요. 대구에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자, 충청권으로 올라와 볼게요. 대전 그나마 좀 나. 근데 천안이 지역구가 천안 3개에다가 아산 2개, 당진까지 6개가 합쳐져 있는 선거구입니다. 거기에 정치적 거물이 없어요. 거기 있던 양승조를 빼다가 홍천하고 어디죠 거기? 홍성하고 예산인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희생하고 잘한 거예요. 근데 이 6석, 7석이 달려있는 이 충남 벨트에 이슈 메이커가 없어. 이거 선거 전략 잘못 짠 거예요. 청주로 가볼게요. 청주 공천이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 구태한 인물들 뭐 청산하기도 하고 잘 되었습니다. 근데 청주에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봤을 때 매일 기사를 쏟아내야 될 주요 인물이 없는 거야. 강원도도 이광재도 없고 최문순도 없어요. 이런 지방 전략들을 지금 민주당이 잘 못 짜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부울경 쪽에 이제 직접 선수를 뛰고 계시니까 네네. 실제로 박진영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좀 난망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6석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9석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부산은 모르겠는데 경남은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잘하는 것도 둘째치고 예, 국힘당이 못하는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천 과정에 뭐 우리 지역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도 이제 무소속 출마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경남은 너무 방심한 게 아닌가. 네. 예, 그냥 막 해도 된다라고 그런 것 생각해서 같아요. 예, 그런 것 그냥 같아요, 막 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네. 이제 부울경도 지금 국힘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네. 지금 숨어 있는 표도 많이 있고 또 분노하는 민심이 네. 엄청 생각보다 강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힘이 부산, 울산, 경남을 얕잡아 본다. 네. 대구, 경북처럼 얕잡아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실제 선거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본인 지역구도 지금 해볼 만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네. 보니까 무소속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정말 기적의 네. 역사를 만들 수도 있겠던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재윤경 선대본부 같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고 있어요. 내부 분열도 엄청 심하죠. 내부 분열도 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1위 후보를 컷오프해서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심지어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1위를 하던 후보입니다. 사천에서 네네네. 그리고 이 사천 후보가 경선에서 이 서천호를 이길까봐 예. 경선 3인을 다 남의 사람으로 했어요.
이야. 예,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받아줬다가 컷오프했다, 받아줬다, 컷오프했다를 3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천에서는 굉장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진짜 그 국힘당 지지자였던 분들조차 이번에는 도저히 우리 당 못 찍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경 의원이 이렇게 급히 서울에 올라와서 모든 방송에 특별 인터뷰를 하고 네. 그리고 민심, 네. 밑바닥 민심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네.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평가 분위기가 높은데 거기다가 지역에 따라서 공천 엉망진창으로 한 네.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남 네. 쪽에 보면. 네. 그러니까 무소속의 약진도 있고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지역 민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박진영 교수가 하셨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한다면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찍기 선수 아닙니까? 범야권이 200석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개혁신당이 약진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보개혁 뭐 이런 민주연대가 과연 그 정도 가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 밑바닥은 너무너무 안 좋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안 좋다. 이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제가 이제 좀 예. 조언을 드리자면은 PK나 충청 이런 데서는요 잘 싸우는 보수 야당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든가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자는 강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좀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그런 것들을 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 야당 시절의 YS처럼 잘 싸우는 보수 야당 전략이 저는 영남이라든가 충청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그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의외로 보수 유권자층이 강고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정권 심판이 강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다시 또 이걸 반동시키는 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임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네.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중도층들은 투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야 우리 이겨 정권 심판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땐 도처에 사고가 발생해요. 사고 발생하면 제가 볼 땐 그 틈을 이용해서 보수들이 결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 교수 말씀 제가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의 몇몇 안 보세요. 전형적으로 보수 야당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당선이 네. 돼요. 네. 박재호 의원 지역구가 그렇게 좋은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죠?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보수 야당 전략을 그분은 늘 써왔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정경 의원 과거에 이제 경제 전문가일 때 한두 번 뵀는데 정말 경남 사천남의 하동에 가서 지역구 출마를 한다,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와 대단하다. 수도권에서 경제 전문가로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의 금융 문제, 경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구 당선을 통해서 정말 또 국회에서 맹활약하기를 좀 기대하고요. 진짜 좀 파란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을 일으켰다. 네. 지금 파란색 이제 네. 점퍼를 입고 계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남을 기반으로 자랐고 지금도 영남의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보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흩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4월 10일이면 결과 알 수 있습니다. 전망해 보시죠. 민주당은 몇 석, 국힘은 몇 석,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과 소나무는 몇 석. 그러면서 총선 결과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만끽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판토론 나와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으로 바로 내려가서 이제 선거활동을 열심히 하실 재윤경 후보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출연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면서 끝판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